기업 실적이 나쁘지 않고 주가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이 뚜렷하게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행주가 혹시 배당과 관련해서 고배당주가 된 게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은행을 포함해서 금융주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 은행주서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의 주가 흐름이 그 코로나19 발생하고 굉장히 낮을 때에 비해서는 주가가 올라오긴 했지만 다른 주식들보다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는 모양과 그다음에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올해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3월에 코로나 발생하면서 급락한 이후에 연말 대비로는 7%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은행주는 급락하고 나서 못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23% 지금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코스피 대비로는 약 30% 정도 되네요. 언더퍼폼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첫 번째 우려들이 뭐였냐면 결국은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부실화 우려가 이제 확대된 부분이었고요. 두 번째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한국은행에서 3월, 5월 기준금리 인하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의 NIM이 하락하면서 아무래도 그러니까 수익성 측면에서 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이었고요. 또 지난 4월에 그 금감원에서 배당에 대해서 은행 배당에 대해서 이제 자제 좀 해달라 뭐 이런 또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수급 측면에서 볼 때 올해 사실 외국인들이 우리 코스피를 한 25조 팔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은행은 어쨌든 외국인 비중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약 한 1.7조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게 수급에 대한 공백들이 있었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그나마 좀 유일한 매수 세력인데 지금 은행주 대부분 상장은행의 이제 그 큰 은행주를 거의 10% 정도 한도까지 차 있어요. 그래서 매수가 제한돼 있다는 부분들. 또 마지막으로 보면 또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은행주가 좀 소외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부실화 확대는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 실제로 지금 그 은행주에 대한 우려들이 뭐였냐면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쨌든 정부가 기존의 중소기업이나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서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확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안 좋은 애들한테 돈이 가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은 그 추가로 그 정부가 그 지원을 할 때 은행들한테 이제 대출 지원을 요구할 때 은행들은 대부분 보증서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부실화돼도 은행이 손해 보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지금 그 연체율이나 이제 고정의 여신 비율을 보면 올해 연말, 그러니까 작년 2019년 말 대비해서도 지금 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규 연체, 그러니까 연체가 발생하는 금액 자체도 그 7월에 더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건전성 지표는 굉장히 양호한데 시장에서는 이런 코로나 때문에 취약계층에 대한 부실화 가능성을 너무 과도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고요. 그 차차 한번 그 관련한 부분들을 좀 여쭤보도록 하고 우선 이제 실적 한번 좀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기업 이익 그 은행 나온 거 보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3분기를 생각해봐도 3분기가 특별히 2분기보다도 나빠지거나 이럴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기업 실적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우선 그 2분기 때 그러니까 1분기 때도 그렇고 2분기 때도 그렇고 상반기 때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는 다 잘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작년 그 하반기 때 기준금리 2번 인하했고 올해도 3월하고 5월 인하했기 때문에 그 NIM이 이제 많이 하락하고 이런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익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그 상반기까지 지금 대출 성장이 6.7%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원래 은행들이 그 목표로 했던 성장이 3에서 4%였는데 상반기 때 2배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P는 줄어들었는데 Q가 확 올라가니까 당초 우리가 이자 이익이 올해 감소할 거라고 봤는데 지금 2분기에는 오히려 전분기 대비 늘어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실적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이제 잘 나왔던 부분이고요. 특히 2분기 때 이제 정부가
향후에 이제 경기 전망이 불확실하니까 충당금을 좀 보수로 쌓아라. 예.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큰 은행들이 추가로 한 1,000억 정도 더 쌓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00억을 쌓았어요. 예. 더 2배로. 2배로. 그런데도 잘 나왔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은 이제 자회사 쪽이 예. 사실 이제 2분기 때 증권사 실적도 좋았고요. 그렇죠. 손보사 실적도 좋았고 자회사에서 이런 그 좀 손실 감소 부분들을 이제 메꿔줬습니다. 예. 그럼 3분기 때는 어떨 거냐? 님 자체가 그 지금 2분기보다는 더 하락은 하겠지만 예. 하락폭은 축소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조달금리 리플라이싱 효과, 그러니까 조달금리가 떨어지는 효과가 이제 반영되는 부분이고 실제로 한은의 그 최근 7월달에 신규 취급액 기준 대출 그러니까 이제 신규 취급액 기준 저축성 수신금리를 보면 예.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님은 하락하겠지만 하락폭은 축소되고 또 상반기 때 그 큰 폭으로 늘었던 대출 채권의 그 누적 효과, 예. 평전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예. 이자익이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2분기 때 충당금을 보수하고 쌓았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체랑 건전성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당금을 사실 2분기처럼 쌓을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보면 3분기 때는 당연히 이제 대손 충당금 쪽 전입이 그러니까 줄어들 거고. 다만 이제 시장에서 하나 좀 우려되는 부분들은 최근에 정부가 좀 더 추가적으로 좀 쌓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예. 근데 이거는 조금 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중국 쪽도 그렇고 미국 쪽도 그렇고 이제 대손 충당금 전입이 큰 폭으로 늘어나니까 이 부실화가 은행들한테 큰 좀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자꾸 그 대손 충당금 전입이 늘어나면 사실 해외 쪽 신평사들이 국내 부실채권 좀 우려가 있네. 라고 해서 신용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사실 이제 지금 충당금도 보수적으로 쌓았기 때문에 추가로 또 보수적으로 쌓으라는 부분들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이제 잠깐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 그 하반기에 순이자 마진, 그러니까 그 은행들의 예대 마진에 의해서 생기는 순이자 마진은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미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그 대출은 어차피 은행으로 봤을 땐 또 자산 부분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순이자 마진이 감소하는 부분들을 그걸로 상쇄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대손 충당금을 그 2분기까지 포함해서 상반기에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하반기에는 그렇게 더 많이 쌓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익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은행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낮은 밸류에이션에서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얘기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금융지주의 지금 PBR이 현재 0.28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그 신한금융투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0.3배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거죠. 지금 아예 은행을 폐쇄하는 것이 그 주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맞습니다. 한 3배 내지 더 이렇게 이익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낮고요. 또 이제 그 이익과 관련해서도 보면 PER이 평균적으로 보면 뭐 한 3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 상태에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못 올라가는 이유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보시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사실 그 질문을 투자가들한테 가장 많이 받거든요. 그렇겠죠. 우리 이제 기관 투자자들 세미나하다 보면 근데 이제 저희도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2019년도의 실적이 역대 최대입니다. 올해 그래도 실적이 줄잖아라고 하더라도 역대 최대 대비해서 올해 한 자릿수 정도 감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실적 자체로 볼 때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양호한 수준인데 근데 주가는 계속 빠집니다. 그러니까 더 싸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원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저도 이제 사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생각은 우리나라 시장이 좀 성장주에 대한 부분들의 그 프리미엄을 너무 많이 주는 거고 가치주가 아직까지는 좀 이게 시장에서 인정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은행주가 올해도 사실 배당 수익률 한 6% 넘게 나올 텐데 그럼 저금리 기조화에서 보면 이런 굉장히 좋은 투자처거든요. 사실 요새 뭐 부동산 투자에도 4%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데 이 배당주에 대한 또 어떤 그 시장의 기대감들이 크지는 또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주나 또 배당주나 이런 부분들이 소외되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에 성장주가 프리미엄을 받는데 은행은 또 성장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저성장 저금리 하에서 은행이 좋을 게 뭐 있냐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예. 부분이고 이게 좀 한순간에 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렇습니다. PBR 0.3배가 0.4배 가면 그래도 쌉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 30% 오르는 거거든요. 예, 30% 오르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트리거들이 한번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인데 아직까지는 이 분위기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글쎄 과거에 통신주가 그 상당히 성장주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이 떨어진다 뭐 이러면서 배당주로 넘어갔다가 막 했었는데 그때 SK텔레콤이 10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0만 원까지 올라오고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은행주도 그런 이 투자 형태의 이 바뀜 이게 아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은행 배당이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금융당국에서 배당을 적게 줘라라고 하고 이제 계속 그 압력을 하고 있지만 역시 보게 되면 은행도 또 주주들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중간 배당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행이 과연 앞으로 배당 관련주로서 바뀔 수 있을 건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은행의 이제 경영진들의 고민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선 그 전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제 가장 이제 배당 관련해서 그 트리거가 뭐였냐면, 하나금융지주가 과연 시장 예상치대로 500원을 하겠냐 중간 배당을. 하나금융지주만 이제 유일하게 중간 배당을 하는데요. 근데 500원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2분기 실적 때 이런 배당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은행 경영진들이 배당 자체는 최우선으로 저희가 고려를 하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이제 왜 그런 고민들을 하냐면 은행이 작년에도 실적이 최대고 올해도 나쁘지 않은데 주가가 이렇게 빠지니까 투자가들한테 뭔가 그러니까 드릴 수 있는 베네핏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배당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포커스를 경영진이 맞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은 다 뭐 이해는 하겠지만 또 은행도 주주 입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시장 우려와 달리 그 배당 자체를 축소하거나 배당 성향이 크게 이제 감소하는 형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최소한 6에서 7% 사이에 그 수준의 배당 수익률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6에서 7%면 굉장히 높은 거죠. 예. 지금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저 건물 임대료 그거를 2.5%로 내리겠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아무튼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땐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 은행 직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월급 받아서 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주식 사는 것이 은행 주식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주가 사실 계속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 직원들 물론 이제 그 지주사 회장님들도 다 하고 있고요. 은행 직원들도 그 우리 사주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은행주를 사고 있습니다. 워낙 뭐 배당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고요. 자, 그 금리 관련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은행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 보험주도 마찬가지고 또 증권주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하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순이자 마진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보험 같은 데도 금리가 계속 떨어지면 생보사가 과거에 팔았던 거에 확정금리를 줄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나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렇게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 금융주에 어떤 영향을 앞으로 계속 줄 거라고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제 일률적으로 다 안 좋고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은행하고 보험 쪽은 좀 이제 부정적인 건 맞고요. 증권은 좋습니다. 증권은 좋고요. 증권은 좋고요. 근데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이제 0.5잖아요 기준금리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2번, 올해 2번이나 했고요. 사실 이번에도 이제 동결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예상할 때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지금 정부의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가 알기로는 부동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하고 또 금리는 역외관계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추가로 더 인하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0.5에서 0.25 더 낮추는 부분들이 과연 이제 정책적 효과가 얼마나 크겠냐. 그래서 금융 정책보다는 뭐 재정 정책은 이쪽으로 또 가지 않겠냐라는 부분에서 볼 때 금리는 여기서 더 낮춰지지 않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적이죠. 그렇다 보면 은행의 마진도 지금이 바닥이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3분기까지 좀 떨어지겠지만 올해가 좀 바닥이고 그런 다음에 완만하게 상승하지 않겠냐. 어쨌든 경제가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지면 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마진, 금리가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고 그러면 마진이 지금이 바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증권으로 넘어가서 하나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회사들의 리스크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부동산 PE 부분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부동산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보증도 해주고 직접 투자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수익을 그쪽에서 많이 냈었는데 부동산 관련한 경기가 안 좋게 되면 이게 증권회사들한테 상당한 리스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뭐 정부가 지금 부동산에 대한 규제가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본에 부동산 뭐 보증이든 대출이든 합쳐가지고 100% 이내로 제한을 이제 시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2년 6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은행 그 증권사들이 PF 대출 쪽이나 보증을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실제로 그 규정에 걸리는 증권사는 사실은 한 메리츠 정도? 메리츠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거의 보면 50%에서 60% 사이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증권사가 그런 PF 대출이나 보증에 의해서 손익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은 제한적이고요. 메리츠도 제가 알기로 이제 2천억 정도 5월에 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PF 대출에 대해 셀다운 해서 이제 그 규모를 축소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PF 대출을 축소시키면서 아마 3분기에는 100%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 정부의 이제 정책 부분이 이제 손익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대부분 규제 수준을 맞추기 때문에 크게 이제 손익의 영향은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은행하고 증권 전망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우선 은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싸다. PBR. 근데 늘 항상 싸긴 했는데 너무 싸다. 너무 싸다. 그리고 올해 또 이제 3분기 가면은 어쨌든 지금 배당 시즌이 도래하잖아요. 배당이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싸니까 부담 없고 배당 수익률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높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충분히 해서 그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이제 어쨌든 시장에서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증가폭이 가장 큰 그러니까 좀 모멘텀 있는 부분들은 증권 쪽입니다. 일평균 거래대금이 사실 지난 2019년 그 분기별로 보면 일평균 거래대금이 한 9조 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2분기 때 그 23조 정도 됐거든요. 23조요. 두 배가 훨씬 넘네요. 그러다 보니까 와이와이로 수탁 수수료가 160%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3분기에도 지금 보면 2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일평균 거래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멘텀이 있고 이런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수탁수를 느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 예탁금도 늘고 또 신용융자도 늘고 그러면서 이자 수익에도 또 긍정적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그 증권사의 어쨌든 경상적인 이익 자체를 좀 레벨업 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증권사의 PBR도 한 0.5는 낮은 부분들이 이 변동성이 심하거든요. 이 변동성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증권주도 사실은 3분기 실적 이제 시즌 도래하면 괜찮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글쎄 증권사 리테일 부문을 보면 영원히 버릴 자식은 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평소에는 굉장히 괴롭히다가 한번 터지면 엄청난 수익을 또 그쪽에서 내고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하고 은행 탑픽을 뭘로 좀 꼽아주시겠습니까? 우선 은행은 KB를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KB요? KB가 사실 2017년 이후부터 손보, 그리고 뭐 증권, 캐피탈, 요번에 이제 프루덴셜 승인이 났습니다. 프루덴셜 승인이 나면서 아마 그 3분기부터 실적에 반영되고요. 이게 한 300~400억 정도 될 거고 또 연가 매수 차익도 또 발생할 수 있어서 뭐 제가 정확히 이제 지금 뭐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1조 이상은 3분기에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다라는 부분. PBR은 0.3배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 때문에 KB를 추천드리고요. 증권 쪽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평균 거래대금이 증가하면 결국은 키움증권입니다. 키움증권. MS가 18% 정도 18%, 19%이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고 있고 또 올해 지금 이익 자체가 한 역대 최대일 것 같습니다. 5천억 정도는 상회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5천억 상회. 그래서 이익 모멘텀이 가장 좋은 키움증권을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인 BNK 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